이번 세미나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고 통계청, 인사혁신처,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후원하는 자리로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2024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와 공직생활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분야 양상과 통합 가능성, 그리고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어서 한국행정연구원 권혁주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권혁주입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길목에서 2025년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 조사센터 기획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그동안 국정의 근거가 되는 사회통계를 생산해 왔으며 오늘 세미나는 2024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와 공직생활 실태조사를 분석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돈을 넘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우리 사회의 분열 양상과 공직사회의 이탈의 원인을 객관적 데이터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사회 통합 정책과 공직사회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동안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사회통합과 공직 혁신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통계청 이영애 총장님께서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계청장 이영일입니다. 2025년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 조사센터 기획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013년부터 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국가 승인 통계인 사회통합 실태조사와 공직생활 실태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신뢰성 있는 국가 통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 변화상 조명을 위해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한국의 사회지표와 국민 삶의 질 지표에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대와 세대, 계층 등 다양한 차이로 인한 사회 갈등 심화는 국민의 삶의 질에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인 관련 통계 결과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 잠재력을 논의하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기획 세미나가 사회 갈등 실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통계청도 국가통계 승인기관으로서 동조사들의 도전 과제를 함께 고민하며 통계 데이터 기반 정책 선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 조사센터 기획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김석호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센터의 2025년 기획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분열의 시대 다시 통합을 생각하다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이번 세미나가 개최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센터는 지난 10여 년간 사회통합실태조사, 공직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을 데이터로 포착하고 이를 공익을 위해 공개함으로써 근거 기반 정책 수립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 분열의 시대의 사회통합 실태조사는 앞으로 한국의 미래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축사를 통해서 못다한 말씀은 이따 좌장을 맡아서 재미있는 토론을 이끌면서 말씀드리고 기대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표는 2024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통해 본 한국사회 분열과 통합 잠재력입니다. 발표는 한국행정연구원 김문현 부연구위원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그 바탕이 되는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통합 실태조사는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그런 조사입니다. 매년 조사가 진행되고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약 8,000명을 대상으로 가구에 직접 방문해서 면접조사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은 주관적 웰빙, 사회 및 정치 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거버넌스, 공정성과 같은 사회통합과 관련된 8가지 영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통계청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이 되었고요. 작년까지 12회째 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2013년부터 2024년까지의 조사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 사회의 분열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정부 신뢰도, 한국 정부 신뢰도가 2021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OECD 30개 국가 중에 15위에 머무르는 수준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한국 사회는 타인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노란색 별표가 OECD 평균인데, 물론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타인을 가장 신뢰하고 있었고, 정부, 정당, 국회, 언론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사회적 신뢰 형성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신뢰가 저하하면 아무리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실행하려고 해도 시민들의 협력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부 신뢰가 낮아지면 시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문제 해결을 바라기보다는 시민들이 자기들의 집단의 이익을 바라면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회통합 실태조사는 보수 집단과 진보 집단, 남자와 여자를 비롯해서 9가지 집단의 그 갈등 정도가 어떠한지를 시민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보시는 것처럼 맨 상위의 빨간색 그 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보수 집단과 진보 집단의 갈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응답자의 45%가량이 중도적 성향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러한 분열과 갈등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거기서 피로감을 느낀 결과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이념적인 성향이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보수적 성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보수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13년과 2024년의 결과를 보면 그 결과가 더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통념에 기반하지 않은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앞으로 주의 깊게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갈등의 인식들을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갈등들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완화되고 있다고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와의 갈등은 2013년에 2.5점인 것에 비해 2024년 2.6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 연령별로 남녀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살펴본 결과, 2013년에는 이제 젊은 층에서 남녀 갈등이 심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2024년에는 이 같은 인식이 전 세대에 걸쳐서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남녀 간 갈등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지목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들이 집단 간의 이익과 가치관 충돌로 인한 대립과 불협화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단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격차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격차에 따라서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바라보는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격차가 단순히 소득 문제를 넘어서 다른 사회적 가치로
가치의 차이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을 또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관통하는 질문은 한국 사회가 그럼 과연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할 잠재력이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효과가 없었던 것은 우리가 가진 통합 잠재력을 올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의 위기가 정부, 제도 및 사회 구성원들 간의 결속이 약화되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속 약화를 우리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조적인 통합 잠재력과 시민적인 통합 잠재력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조적 통합 잠재력은 정부와 시민 간의 통합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부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시민적인 통합 잠재력은 시민과 시민 간의 통합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연대와 협력에 관한 비물질적인 이런 가치들, 사회적 가치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적인 의무에 대해서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저희가 사회 통합을 위한 그런 밑거름이 되는 바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조적 통합 잠재력입니다. 안타깝게도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었습니다. 4점 만점에 2.3점, 가장 높은 점수가 2.6점, 2.7점이니까요. 그래서 의료기관에 대한 순위가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이 이제 가장 위에는 녹색 그래프인데 2013년부터 2023년까지는 가장 신뢰받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알다시피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이런 사회적인 분열이 일어났고 그래서 점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또한 순위 또한 하락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열의 모습들이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국회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 신뢰도, 기관 신뢰도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 국회 다음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개별 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 수준, 그리고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에 대한 인식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국가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제 보시다시피 여당과 야당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중앙정부와 국회 간의 협력이 가장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시민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지방정부, 중앙정부, 지방의회, 국회와 국민의 소통에 관한 인식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앞선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국회와 국민의 소통 수준이 가장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중앙정부와 국민의 소통 수준도 이제 국회와 국민의 소통 수준 다음으로 잘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점수는 점진적으로 상승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갈등 해소를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가장 노력을 해야 할 국회와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노력하지 않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공정성에 대한 키워드는 현재 이제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왼쪽, 그래서 공공성에 대해서 이제 왼쪽 그래프는 공공기관들의 공정성 수준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고, 오른쪽은 교육 기회 혹은 취업 기회 같은 사회 시스템의 공정성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선 결과와 비슷하게 국회가 가장 공정하지 않은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다양한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시민들은 정치 활동을 가장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언론 보도 또한 가장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조적인 통합 잠재력을 살펴보았고, 지금부터 시민적 통합 잠재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국민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은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국가의 목표 달성이 곧 나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목표 달성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후 준비나 자신의 중병 대비 수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10년 전과 비교해서는 점진적으로 상승은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4점 만점에 2.3점과 2.1점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 상황과 자기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괴리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가의 미래에 대한 기대의 안정성이 증가하면 그것이 사회적 신뢰와 협력의 기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국 시민들은 이런 물질주의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탈물질적인 주의적인 가치, 비물질주의적인 가치에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향후 10년간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할 국가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2022년에는 43.3%가 물질주의적인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2024년에는 16%포인트가 낮아진 27.7%만 물질주의적인 가치가 중요하다고 답을 했고, 이제 반대로 경제적인 안녕과 함께 탈물질주의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혼합형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탈물질주의 가치란 협력과 연대의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므로 이것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협력과 연대를 위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비물질주의적인 가치들이 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항목별로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집단 간 소통이 원활한지 아닌지에 관한 결과입니다. 이 왼쪽 그래프는 가족, 그리고 직장 동료, 이웃, 세대에 관해서 각각의 집단이 소통이 원활한지 아닌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가족에 대한 소통이 가장 원활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원활하다는 그 결과는 10년 전에 비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려스러운 점은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이제 소통에 관해서 계속 평균을 유지하고 있었고, 또 세대 간의 소통에 대해서는 오히려 10년 전에 비해서 점수가 낮아진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대를 연령별로 구분해서 조금 더 살펴보았더니 원래 세대 간 소통에 대한 인식은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젊은 층에서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제 2024년의 결과를 보면 2013년에는 고령층에서는 세대 간 소통이 그래도 원활하다고 생각했지만 2024년에는 고령층에서도 이런 세대 간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한계적인 소통 상황에서의 결과입니다. 한계적인 소통이라고 하면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우울함을 느낄 때와 같은 어떤 제한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껴있어서 조금 튀는 결과들이 있지만, 최근 결과를 보시면 그 몸이 아프거나 목돈이 필요하거나 우울함을 느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 응답이 늘어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2013년과 2024년을 비교해서 보면 위에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응답이고, 아래는 우울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응답입니다. 보시면 젊은 층에서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응답이 늘어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령층에서는 그것이 완화되었는데 그것과는 좀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근데 앞서서 고령층은 세대 간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젊은 층은 이렇게 정서적이고 물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계망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느낌을 최근 들어서 받고 있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민적 의무 인식은 시민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지표 중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시민적인 의무 인식이 2013년 이후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소세가 완만하고 급격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특이한 점은 가장 아래에 있는 이제 사회 및 정치 활동에 대한 점수가 2013년에 비해 2024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정치 사회 활동 중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관해 살펴본 그래프입니다. 조사를 한 시점에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에 43.5%가 불매운동에 참여했다고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매우 거세게 일어났던 해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시민들이 사회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자신이 공감이 가는 이슈에 대해 선택적으로 그리고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에 소속되고 또한 얼마나 활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두 질문은 같은 질문이고 사회 단체에 대해서 활동 정도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안 한다는 그래프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응답한 비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서 소속되었지만 활동은 안 한다는 그런 응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자주 활동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변화가 크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마 새롭게 어떤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 결과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연결되고는 싶다, 소속감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뭔가를 같이 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응답한 단체를 보면 대체로 동창회, 동호회, 종교와 같은 사적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점은 공공 모임에서 지역사회 모임에 대한 참여가 그래도 그나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좀 다행스럽게 여겨집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입니다. 시민들은 위에 있는 두 개의 그래프는 자신과 타인의 정치 현안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모두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자신이나 타인이 정치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있는 두 개의 그래프는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의견이 정책 결정에 반영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인데, 이 두 그래프는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치적 관심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그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자신의 삶의 만족감을 느끼면 그것이 사실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행복감과 만족감은 10년 전에 비해 2024년까지 결과를 보면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걱정과 우울에 대한 인식도 이제 낮아지고 있는 측면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매우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연령별로 살펴보기 위해 우울 정도에 대한 연령별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3년에는 연령별로 우울 정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고령층에서 우울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세대별로 몇 가지 차이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세대별로 우리가 다른 접근을,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다르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약입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시민들은 앞서가고 있었고 정부는 뒤처져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통합 잠재력은 정부와 시민 간의 통합 잠재력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대부분 보통 이하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컸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컸습니다. 반면에 시민적인 통합 잠재력에서는 저희가 세대 간의 어떤 차이가 벌어진다든지 몇 가지 차이점을, 부족한 점들을 볼 수 있었지만,
그래도 결속 수준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물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연대와 협력의 비물질적인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자신들이 공감할 만한 활동들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시민들의 신뢰가 가장 낮은 집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국회와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렇지만 그리고 또 시민들의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가 매우 갭이 크기 때문에 그 갭을 메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는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래로부터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매우 낮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로부터의 통합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회적인 갈등을 통합하기 위해서 혹은 시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부가 주도되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해서 이것이 협력적으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시민 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더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민들의 잘 갖춰져 있는 사회적 자본들을 이용해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인프라를 제공해서 시민들의 그 모임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자금을 지원해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모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정부가 앞서 있는 시민들을 열심히 뒤쫓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문창욱 수석연구원께서 공직생활 실태조사를 통해 본 공직사회 이탈을 막는 조직문화 혁신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위기의 공직사회라는 어떻게 보면 다소 도전적인 또는 어떻게 보면 다소 진부한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사회 현 주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 현 주소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김문현 박사님의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심화되는 분열과 갈등 속에서 사회 통합이 요구되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부의 역량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의 역량이 중요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고시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왜 중요할까요? 이들은 정책 기획의 최전선에 서 있고 공직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들이 사회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획하는 등 사회통합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이들이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고시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무엇보다 공직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지금 우리의 공직사회 현 주도를 살펴보면 다수의 행시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MZ세대 고위공무원들이 이탈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이러한 MZ세대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다시피 국장급 고위공무원들도 이탈을 하는 등 굉장히 이제 다수의 고위공무원들이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태사 발각, 이직의 술렁 이런 표현처럼 공직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 공직사회 현 주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22년 3월부터 25년 3월까지 공무원과 이직으로 한번 뉴스 기사에 대해서 워드클라우드 결과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좀 영향 요인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가볍게 알아봤는데요. 보이다시피 연봉, 월급이 공무원 이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여기 보이다시피 문화, 환경, 만족 이런 물질적 요소 말고도 공무원 이직과 관련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뉴스 기사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왜 이직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실제 이제 공직생활 실제조사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의 1순위로는 낮은 월급을 꼽고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연구에서 보이다시피 직무 관련 요인이라든지
조직 관련 요인, 직업적 특성 등이 모두 이직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위 공무원들의 이직 요인을 좀 우리가 제대로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무원들의 특징, 그리고 공직 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의 목표는 고위 공무원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왜 그들은 이탈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공직생활 실태조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물론 이런 물질적인 보상을 늘려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대안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물질적인 보상 이외에도 무엇을 개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의 세미나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이런 공직생활 실태조사를 통해서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선 사회통합 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이 공직생활 실태조사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직생활 실태조사는 정부의 공공부문의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는 정부의 전략적 인사정책을 설계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직생활 실태조사는 실태조사 자체는 2011년부터 조사가 되었지만 2017년부터 국가승인 통계로 지정이 되었고요. 현재는 이제 지금 발표는 2024년까지 총 8개년의 데이터를 시계열 자료로 좀 활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 환경, 인사제도, 조직관리 등 인사행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총 6,000명이라는 가장 엄청 큰 표본을 활용을 하여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을 그냥 단순하게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들과 어떻게 보면 조금 완전히 대비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선 공무원들과의 좀 차이를 보면서 행정고시 출신 고위 공무원들의 특징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는 높은 공공봉사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위 공무원들이 일선 공무원보다 훨씬 더 평균적으로 0.21점 정도 높게 나타나고 2024년에도 마찬가지로 0.39점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건 2020년부터 수집이 된 이제 되게 재밌는 어떤 질문인데, 정책 과정 참여에 대해서 얼만큼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기획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이제 고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정책 과정의 참여에 대한 보람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차이는 앞선 차이보다 훨씬 더 차이도 높고요. 2024년에는 이 차이가 0.47점 정도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즉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은 굉장히 이제 높은 공공봉사 동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 행정고시 출신 고위 공무원들은 본인의 역량에 대한 굉장히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인의 전문성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겠죠. 이런 질문에 있어서도 일선 공무원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데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업 담당자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고위 공무원들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행시 출신 고위 공무원들은 굉장히 이제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높은 공공봉사 동기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본인의 전문성에 대한 굉장히 강한 확신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업무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질문을 던져봤을 때는 고위 공무원이나 일선 공무원이 굉장히 이제 둘 다 비슷하게 부담이 꽤 높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요. 또 업무 배치가 과연 적합한 것 같습니까? 최근에는 조금 약간 벌어지긴 했지만 그 차이가 사실은 일선 공무원에 비해서 업무 배치 만족도에서도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에서 조금 관리하는 측면에서 고려를 해봤을 때 이런 업무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합격하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늘 공무원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고 많이 이제 노력을 해야지 이제 더 행정에 대한 더 좋은 기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개발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교육 훈련에 꾸준히 참여하십니까? 아니면은 독창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창안해서 적용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기대하는 바는 고위공무원들이 훨씬 더 많이 이런 거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를 하는데 물론 이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일선 공무원과 사실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 있어서도 근무 환경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 구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도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고위공무원들이 일선 공무원보다 더 불만이 많아지는 근무 환경이나 뭐 복지제도 같은 것들이 조금 불만이다라는 답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공직 만족도가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직 만족도에 있어서 사회적 평판, 장래성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코로나 이후 특히 2021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공직 만족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고위공무원의 만족도가 조금 낮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 시기가 되면서 다시 낮아지는데 2.23점, 2.36점이라는 보통도 안 된다라는 굉장히 이제 공직 만족도가 급감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탈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주제에 대해 설명하면 이 이탈에 대한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라는 질문을 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시국에 살짝 낮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엄청나게 증가해서 2024년에 고위공무원들의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라는 답변에 평균적으로 3.53점 답변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3.53점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각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라는 답변에 대해서 나는 있다와 매우 있다라고 답한 비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30%였던 답변이 2022년부터는 갑자기 50% 이상으로 증가하고 2024년에는 물론 이게 전체 공무원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표본의 데이터에 따르면 행시 출신 고위공무원들의 약 절반이 넘는 51.9%가 나는 이직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변을 할 정도로 행시 출신 고위공무원들도 이직 의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에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또 어디로 이직을 하고 싶어 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민간 기업에 좀 이직하고 싶다라는 비율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이직하고 싶은 1순위는 뭘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낮은 보수가 65.78%이긴 하지만 과다한 업무, 가치관 문제, 보람이 없다. 그다음 승진 적체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율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행시 출신 공무원들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행시 출신 공무원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 업무 역량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도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업무 역량을 공직사회에서 과연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봤을 때 물론 이들이 느끼는 바이긴 하지만 공직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런 행시 출신 공무원들의 높은 개인 업무 역량을 좀 제대로 커버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즉 이런 행시 출신 공무원의 개인의 업무 역량과 공직사회 간의 어떻게 보면 미스매치 문제가 조금 심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여기서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의 좀 특징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통해서 이제 아까 물질적 보상 이외에 어떠한 그 비물질적인 요인들을 좀 우리는 고려해 볼까에 대해서 저희 국정 데이터 조사 센터는 조직문화 혁신이라는 쪽으로 테마를 잡았습니다. 그럼 조직문화 혁신이 왜 중요할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조직문화의 정의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요인들의 어떻게 집합적으로 작용해서 형성되는 문화적 특성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 개인의 역량과 조직을 연결하는 제일 중요한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 문화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 다음에 이 조직을 연구하는 제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는 조직 문화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조금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신문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 만든다, 신나는 조직 문화. 그러니까 뭔가 신나는 조직 문화를 만든다라는 굉장히 다양한, 뭐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다양한 방법과 대안들을 통해서 실제 공직사회에서도 조직 문화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조직 문화 혁신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조직 문화를 크게 4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계 지향, 혁신 지향, 위계 지향, 시장 지향, 이렇게 이제 4가지 분류가 될 수 있고요. 뭐 관계 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뭐 협력을 좀 강조하는 거고, 혁신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창의성, 혁신을 강조하는 거고, 위계는 뭐 전통적인 관료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안정성, 규율, 그리고 시장 지향은 목표 지향, 그리고 성과 중심, 효율성,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문화를 분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공직생활 실태조사의 조직 문화는 그게 21번째 문항으로 총 8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21번째 조직 문화의 8개 이외에 조직 시민 행동이라든지 변화 관리, 조직 목표, 좀 다양한 요인들의 그 설문 문항을 좀 섞어서 관계 지향 문화, 혁신 지향 문화, 위계 지향 문화, 시장 지향 문화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를 통해서 한번 결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공무원 조직 문화 현주소라고 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레이더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직 사회에 대한 이미지는 위계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위계 지향 조직 문화가 3.35점으로 가장 높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보이다시피 관계 지향 조직 문화, 시장 조직 문화도 3점과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3.35점으로. 그래서 이 3가지 범죄의 조직 문화 인식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꽤 높은 편이고. 그럼 왜 이렇게 높을까? 우리는 머릿속의 이미지는 위계가 엄청 높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관계랑 시장은 또 충분히 왜 높다라고 인식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전통 행정, 굉장히 이제 전통적인 엄청 1980년대에서는 위계지향 문화가 엄청 강조됐죠. 근데 이제 1980년대, 2000년대 초에는 NPM이 엄청 강조되면서 시장지향 문화가 들어오고, 최근에는 이제 관계지향 문화까지 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소리는 뭐냐면 조직 문화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 그리고 공무원 내부의 노력에 의해서 사실 그동안 공무원 조직 문화가 계속 점차 바뀌어왔고 앞으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 혁신 지향 조직 문화 좀 해야 되는가? 여전히 혁신 지향 조직 문화가 2점대로 가장 낮아서, 그래서 향후 공무원 조직 문화에서 주요 타깃이 되어야 할 것을 어떻게 보면 혁신 지향 조직 문화이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낮으니까. 근데 이게 가장 낮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건 조금 그렇게 논리가 조금 부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왜 혁신 지향 조직 문화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 더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 개발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이직 의향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노력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공무원 사회가 잘 포괄을 못 해주니까 좀 더 불만이 생기고 이직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걸 혁신지향 조직문화 조금 조절해서 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연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연구는 행시 출신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공직생활 실태조사의 회기 결과를 한번 돌려본 거고요. 실제 결과를 보면 실제로도 이직 의향을 증가시킵니다. 뭔가 본인이 좀 더 능력 발전을 하고 혁신 행동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직 의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공무원이 자기 개발하는 게 과연 잘못된 건가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조직 차원에서 일을 장려해야 되고, 그러고 조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러한 공무원이 자기 개발을 좀 유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유도를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혁신지향 리더십,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런 혁신지향 리더십이나 조직 문화가 좀 증가하게 되면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개발하는 것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조금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이죠.
뭐 AI 발전, 실제 여기 사례를 든 것처럼 실제 이제 많은 정부에서도 이런 AI를 도입을 하고 뭔가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런 디지털 대전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혁신지향 공직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혁신지향 조직문화가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결론과 정책 재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굉장히 이제 높은 공공봉사 동기와 전문성,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높다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실제로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만족도 저하 높은 이직 의향으로 공직사회 위기가 조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공직사회 위기가 좀 왜 발생했냐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개인의 역량을 좀 포괄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 이런 미스매치의 문제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혁신지향 조직 문화 및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 특히 이런 리더십이 왜 필요하냐? 최근에 이제 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혁신지향 리더십에 대해서 좀 지향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과감한 권한 위임이라든지 자율적 프로젝트를 좀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그리고 조직원의 혁신 활동을 조금 높게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공무원 관료 이런 사회에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영국의 GDS, Government Digital Service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소규모의 자율적 팀들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하고 설계하고 굉장히 이제 사용자 중심 서비스 개발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보이다시피 굉장히 이제 협업을 많이 하고 좀 유연한 조직 문화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의 공직 사회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물론 이런 거와 완전히 동일하진 않겠지만 우리 한국 실정에 맞는 좀 이런 충분히 조직 문화 설계 이런 것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대표적인 사례를 들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Culture is strategy for breakfast라는 건데요. 제가 영어 발음이 조금 별로긴 하지만 다들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피터 드러커가 했던 말입니다. 문화가 사실 어떤 전략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점점 앞으로 공직사회가 좀 위기가 흔들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런 문화를 형성을 하고, 그러고 어떤 문화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고, 이번 기획 세미나에서는 그것이 좀 혁신지향 조직 문화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균형 잡히게, 그리고 사실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통합들을 분열들을 또 이제 잘 봉합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된 시민들에 대한 연구, 혹은 시민들이나 그 사람들의 주체가 돼야 되는 주체성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당 혹은 정치인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치밀한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직에서 일하시면서 나의 미래를 꿈꿔볼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한다. 뭐 일하는 방식도 좀 효율화가 되어야 되고, 조금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좀 갖추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시되어 있던 관행들이 우수한 국가의 인력들을 떠나게 하고 있지는 않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통합을 통해 더 나아가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